아까 마지막 시간에 논의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를 이제 하려고 했냐면, 요, 은닉층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비선형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레이어 1번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 것은 어떤 것을 참고한 것이냐면, 요 레이어 1번을 이제 구성한 결과, 이제 예전처럼 이제 이 X를 낸드랑 5월이라고 하는 요런 데다가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하면 여기서 이제 출력이 두 개 발생하잖아요. 그게 다음과 같이 그 낸드랑 5월의 출력을 두 개 발생했으니까 그렇게 구성한다면 이렇게 이제 구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출력이 하나의 엔드로 모아줘서 이제 최종 출력이 이제 발생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이미 두 개의 계층이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전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와 같은 특정한 구성이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한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포 애프터를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 왼쪽을 X라고 표기를 하고요. 오른쪽을 H라고 이제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 X와 같은 분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XOR의 분포이기 때문에 능력 없는 선형 모형이 혼자서 안 됩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돼요. 그죠? 근데 신경망의 은닉층을 통과시켜서 변환이 된 H라고 하는 분포는 그럼 되느냐? 라고 하면 이거는 저랑 분포가 다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은닉층 가중치가 그 난수로 인해서 생성이 되다 보니까 가중치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다르신데 지금 요런 이제 패턴을 이제 보시면 분리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평가해 보면 좀 회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모서리의 길이가 좀 달라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소개해 드린 용어를 이제 지금 시점에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런 연산을 다른 맥락 없이 수학자들한테 보여주면, 이거 어파인 변환이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어파인 변환이 이제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는 효과적인 방법은 이제 기하학적인 형태로 예시를 이제 보여드리는 게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어파인 변환에서는 모서리들의 이제 회전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모서리들의 길이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향으로 인해서 이제 요 위치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어파인 변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이 어파인 변환은 그 택배 상자를 생각하시면 이제 비슷한 비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택배 상자 이렇게 그 배달 많이 받으면 집에 많이 쌓여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한꺼번에 이제 내다보려고 이렇게 접어놓잖아요.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어파인 변환하고 이제 비슷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오프라인 변화는 궁극적으로는 선형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소의 패턴을 오프라인 변환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극복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아까는 어떻게 해결했어? 아까는 오프라인 변환이 아닙니다. 아까는 오프라인 변환이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상자를 이렇게 이제 포개버린 거예요. 요 1, 1이 이렇게 이제 포개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비선형 변화는 뭐 회전시키고 뭐 이렇게 위치를 좀 바꾸는 이 정도는 안 되고 정말 찢어가지고 이렇게 포개는 이 정도 수준의 변환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이제 비선형성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얘기 왜냐라고 하면 이 연산 자체는 이 어파인 변화는 선형 변환입니다. 따라서 비선형성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제가 실행해 볼게요.
이제 실행할 때마다 매번 이제 패턴이 달라지는데, 요거는 미묘하다. 그죠? 요게 이제 해결이 되느냐. 그죠? 미묘한데, 어쨌든 해결이 안 된다가 결론입니다. 그죠?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 왜 안 되는 거야? 약간 됐는데. 그래서 아까 활성함수에 대한 논의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중요해지는데요. 그 75페이지의 맥락을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신경망에서는 층을 아무리 깊게 해도 은닉층이 없는 네트워크로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논의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신경망 은닉층의 활성화 함수는 반드시 비선형 함수이어야 합니다. 만약 은닉층 활성화 함수를 선형 함수로 선택하면 다층 신경망을 구성하는 이점을 상실합니다. 여러 층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비선형성을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선형 함수가 활성화에 사용되면 여러 층을 형성해도 결론적으로는 그냥 퍼셉트론이 되어버립니다. 다음과 같은 2층 신경망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층은 은닉층이고 두 번째 층은 출력층입니다. 이때 각 층은 입력을 처리하는 함수 F1과 F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층에서 입력 X를 F1으로 처리해 출력 H를 얻는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다음 층에 입력이 됩니다. 두 번째 층에서는 F2로 H를 처리하여 최종 출력 Y가 발생합니다. 각 층의 값은 활성화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은닉층 활성화 함수가 항등함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항등함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선형함수입니다. 이 경우 각 층의 활성화 값은 학습 배기 변수와 내적을 수행해서 얻은 Z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 층을 거쳐와도 결론적인 공식은 단일 퍼셉트론과 같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일 퍼셉트론은 선형 모형이기 때문에 신경망이 아니게 됩니다. 은닉층을 거쳐서 처리된 입력은 원래 값과 다른 형태일 수는 있겠지만 비선형 변화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선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데이터가 비선형적 분포이면 그에 맞는 적절한 비선형적 표현이 필요하고 신경망의 여러 층의 구성으로 그러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 층을 애써 만들어도 선형 함수로 활성화를 하면 그 효과가 완전히 상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닉층에서 어떤 임의의 변환을 거친다고 해도 이 활성화 함수가 최종적으로 그냥 선형 함수다 라고 하면 여기 이제 그 표기의 간결함을 위해서 편향을 생각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파인 변환이기 때문에 선형 변환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형 변환을 거치고 나서 그냥 선형 함수를 거치면 뭔가 다른 값은 되겠지만 여전히 이제 선형적인 변환을 이제 유지한다 라고 하는 점이 이제 현재 논의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논의사항은 이거죠. 아까 XY 극복은 그럼 왜 된 거야? 라고 하면 이제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형 모형을 통해서 이제 수행이 되는데 요것이 아니면 비선형이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은 이제 다 이제 비선형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아까 계단함수 이제 스텝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제 1 또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비선형 함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XOR 극복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은닉층에서 비선형 변환이 일어나서 완전히 비선형 변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비선형 변환이 무조건 성공한다는 건 아닌데 그 중에서 특수한 형태의 비선형 변환이 성공적으로 수행됐기 때문에 엔드에서
처리를 해서 XOR을 극복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따라서 이 신경망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순전파가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즉, 여기에서 반드시 비선형 변환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Z가 넘어가면 안 되고요. 비선형 변환을 거친 H가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근데 아까의 스텝 함수도 비선형 변환이고 논리 회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중간 결과들을 우리가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H1이 넘어가서 H2가 되고, 그러면 H2는 스텝 함수를 집어넣어서 이제 Z2를 처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H2가 Z3가 되는 이런 이제 기결인데, 그렇다면 이제 처음에 X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Z1이 원래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요것만으로는 안 되고 비선형 변환이 일어나서 H1이 이제 수행이 이제 되는 요런 이제 과정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제 다음 계층에서는 H1이 이제 입력이니까 그 H1이 들어가서 이제 Z2가 이제 돼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이제 비선형 활성화를 거쳐서 이제 H2가 이제 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H2는 이전 계층에 이제 입력이 돼서 Z3가 되는 이런 이제 최종 귀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각각을 우리가 관찰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프린트 문호를 이제 형성하고 한번 이제 출력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제 중간 과정들을 출력하기 위해서 이제 수동 순전파의 변수들을 이제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치 1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Z3가 같지 않기 때문에 어서션은 이제 해제를 해주겠습니다. 잠시. 그러면 이제 요렇게 수행된 결과를 우리가 같이 논의하면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인가? 같이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Z는 출력의 개수가 이제 몇 개가 됐든지 간에 그 출력의 개수에 이제 대응하는 이제 실수 값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S by H가 이제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스텝 함수를 거쳐서 H가 되면은 특정한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요 H의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그건 이제 스텝 함수의 특징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왜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자면 Z는 미세한 부동소수점이죠. 그렇죠? 근데 스텝 함수의 특성상 그런 해상도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버리죠. 그래서 다음 계층에 넘어가는 값은 이런 미세한 해상도를 잃어버린 상태로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둘 중에 하나의 값으로 귀결이 되어버려요. 그리고서 Z는 다시 부동소점의 값이 되는데 다음 층으로 넘어가는 그런 해상도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는 괜찮았었냐면 이 논리 회로에서는 괜찮아요. 논리 회로에서는 0이냐 1이냐 이런 두 가지 유형의 값밖에 없기 때문에 논리 회로에서는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지금처럼 미세한 부동소점의 값으로서 입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너무 극단적인 값들로서 미세한 정보들을 다 상실해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선형 변환이 일어나야 되고 계산 함수는 비선형 변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건으로서는 이제 비선형 변환이어야 되기 때문에 비선형 함수를 써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요건의 계산 함수가 충족합니다. 오케이. 이거 됐는데 근데 이 두 번째 요건은 이 비선형 함수이지만 연속적인 값을 발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데요. 왜냐면 이 계산함수는 이제 그런 점을 이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두 번째 요건에서는 대체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스텝 함수가 아닌 다른 비선형 함수를 고려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선형 함수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임의의 비선형 함수를 쓴다는 것 자체가 조금 황당합니다. 그 무한히 많은 집합 중에서 이제 뭘 골라야 되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재에서 소개하는 함수를 한번 이제 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가서요. 72페이지에 교재에서 소개하는 일단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구현하고 같이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틀을 가지고서 생각을 해보면 좋으냐면 그 아까 처음에 논의를 시작한 이 스텝 함수의 틀에서 생각하면 이제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이제 보시죠. 그러면 이 스텝 함수 요거를 이제 복사하는 대신에 그냥 이쪽에서 바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재에서 소개하는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런 함수는 이제 그 함수의 정의는 그냥 수학적인 정의를 그대로 이제 입력하면 됩니다.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z분의 1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이제 정의입니다. 근데 이런 특정한 형태를 어째서 띄는가라고 하는 점을 이제 우리가 공감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 이제 스텝 함수와 이제 같이 한번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z고 시그모이드 z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동시에 한번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그려지는데 이거를 좀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 스텝 함수의 범위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 함수를 설정이 좀 가능하도록 할게요. y민이랑 ymax, z민이랑 zmax라고 할까요? y죠. y민이랑 ymax를 이제 하고 이제 예전처럼 이제 동작할 수 있도록 y민을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과 1로 설정하되 이제 기본값이 아닌 것을 지정하면 설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꾸시면 순서가 바뀌었네요. ymax, ymin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보면 여전히 그대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그모이드 함수와 비교를 위해서 이 스텝 함수의 y민을 마이너스 1 대신에 0으로 좀 설정한 상태로 이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이 시그모이드와 스텝 함수가 유사한 모양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유사성을 좀 더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줌아웃을 해가 좀 멀리서 보겠습니다. 50, 마이너스 50부터 플러스 50까지 좀 멀리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그 한눈에 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그래프의 크기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필 사이즈를 조금 조절하겠습니다. 4,
한 3x3 정도로 이제 조절할까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중함수를 해가지고 보면 스텝 함수와 시그모이드 함수가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줌인을 해가지고 가까이서 이제 보면 그런 느낌이 이제 좀 범위를 줄여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줌인을 해서 보면 여기서는 매끄러운 연속적인 것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이제 왜 하냐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논의를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는가가 관건입니다. 이제 신경망의 기본 단위로서 퍼셉트론을 사용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이제 확립을 했습니다. 근데 퍼셉트론을 기본 단위로 사용하면 내부에서 이제 Z가 구해지는 원리는 퍼셉트론을 따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활성화를 거쳐서 나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퍼셉트론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역할이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퍼셉트론이 출력을 발생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경우에 이 활성화 함수는 여전히 계산 함수일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은닉층에서 사용이 된다. 그러면 이 활성화 함수의 역할은 출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비선형 변환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선형 변환을 수행을 하려고 계산함수를 이제 쓰면 계산함수 비선형 변환이 되는데 하는데 문제는 이 비선형 변환이 되면서도 연속적인 값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고려가 필요합니다. 근데 계산함수가 그게 안 되죠. 따라서 이제 계산함수가 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비선형 함수로 대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까 논의드린 대로 비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선형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냥 선형이 아니면 이제 비선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 뭐 쓸까? 이런 고민이 이제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제 계산 함수에서부터 멀지 않으면서도 계산 함수와 계산 함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형태의 비선형 함수를 채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함수는 계산 함수와 유사합니다. 멀리서 보면 확실히 그런 느낌이죠. 근데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속적인 값을 발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시겠죠. 그러면 이 시그모이드를 스텝 함수를 담도록 특수하게 그냥 네가 뭐 누군가 이제 만든 거야? 이게 이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를 채택한 것은 그 이미 사용해 보신 1950년대에서 1960년대 퍼셉트론을 개량한 모형이 있습니다. 개량했다고 평가받는 모형인데 그게 뭐냐면 사용해 보셨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계산 함수에서 시그모이드 함수로 그 활성화 함수를 바꿈으로 인해서 수학적 안정성을 이제 개선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미 1950년대, 1960년대에 알려진 상태입니다. 이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함수가 퍼셉트론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닌데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양새를 이제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시점에서도 계산함수가 문제였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채택한 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계산함수와 유사하면서도 그런 문제를 이미 해결했기 때문에 이러한 함수를 신경망의 기본 단위인 퍼셉트론에 적용하는 것은 당시 시점에서는 상당히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지금 논의드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내일의 학습 논의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내일은 좀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함수가 다음과 같이 도입이 되는데 이것과 비슷한 함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엇이냐면 하이퍼볼릭 탄젠트입니다. 그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그냥 삼각함수의 정의로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대비해서 이제 이 차이점을 좀 보시기 위해서 스텝 함수를 오리지널한 범위 내에서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스텝 함수의 범위를 만약에 이제 0일 범위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되는 것이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근데 스텝 함수의 범위를 오리지널하게 마이너스 1과 1로 한다. 그런 경우에 대응되는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하이퍼볼릭 탄젠트입니다. 그죠? 1과 마이너스 1 범위 내에서는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비슷하죠. 그리고 0일 범위에서는 시그모이드가 비슷하죠. 그래서 실제로 하이퍼볼릭 탄젠트도 신경망 은닉층의 중요한 활성화 함수입니다. 종종 이때까지도 가끔 사용이 됩니다. 뭐 RNN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여전히 이것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유로 인해서 시그모이드 또는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초창기 신경망의 활성화 함수로서 활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순전파를 완결할 수 있는 도구들을 다 완성을 한 상태니까 논의를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아까 이제 이 수동 순전파를 할 때 스텝 함수로 하는 대신에 시그모이드 또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이제 미세한 부동소점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가 위쪽에서 정의되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제 바꿨고, 그러면 이제 보시면 요 z라고 하는 값이 이제 바뀌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줄바꿈을 좀 이제 삽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이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요 Z1에 대해서 H가 스텝 함수를 이제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시그모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그모이드에는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이 시그모이드는 어떤 범위의 값도 0일 범위로 만들어 버립니다. 따라서 이 Z1의 어떤 임의의 실수 값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시그모이드를 거치게 되면 무조건 0일 범위로 한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영일 범위를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은닉층에서는요. 이제 이거는 이제 공교로운 속성입니다. 시그모이드 자체.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그모이드가 1. 비선형 변환이면서 2. 내일 논의들의 학습을 위해서 미분이 가능한 연속적인 값을 낸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속성을 충족하는 게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영일 범위로 만들어내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중요한 속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해야 궁극적으로 신경망이 제대로 동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경망의 정의에서 약간 손을 보면 좋을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보통 완전 연결이 은닉층에서 수행이 되면 이제 활성화 함수가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활성화 함수를 필요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도록 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활성화 함수가 지정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정이 된 경우에는 이제 액티베이션을 활성화로 이렇게 이제 지정하고 이게 지정이 됐는가 안 됐는가에 따라서 최종적인 처리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만약 액티베이션에 뭔가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액티베이션을 거쳐서 ZS를 처리를 해주고 나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정이 안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리턴이 들어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활성화 함수가 없어서 사실상 항등 함수로 처리가 되는 그런 이제 사례인 겁니다. 야, 근데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아? 아닙니다. 이게 그 액티베이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마지막 출력층에서 그 회귀 출력을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냥 항등 함수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고요. 따라서 이런 점을 이제 반영을 하자면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신경망에서 이 두 가지가 일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첫 번째 은닉층에서는 위와 동일하게 시그모이드로 처리를 하고요. 두 번째도 은닉층이기 때문에 시그모이드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층은 출력층입니다. 근데 출력층은 비선형 변환이 목표가 아닙니다. 다음 층으로 전달을 하는 게 아니고 출력을 결정하는 것이 이 층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시그모이드로 처리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를 따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처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렇게 수행을 한다면 요 Z3는 이전과 같은 값이 이제 돼야 될 겁니다. 참, 이 시그모이드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레이어 자체에서 정의를 해야 되죠. 살짝 정신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레이어에서 시그모이드를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그모이드 이제 하고 그러면 이제 수동 순전파에서는 이제 이제 시그모이드를 직접 처리해주지 않고 그냥 바로 H1이 됩니다. 바로 H2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요 Z가 이제 없어지고요. 이렇게 이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아이고 요 3층은 없어야 되죠. 이제는 시그모이드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은닉층에서는 비선형 변화를 위해 들어가고 3층은 출력층이기 때문에 좀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해서 이제 신경망을 이제 완료해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경망의 순전파 부분에 대한 논의를 완결짓고 응용의 사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0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 100페이지는 참 데이터셋을 이제 해야 되죠. 96페이지 정보입니다. 96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아까 논의드린 대로 신경망의 구조를 배웠으니까 실전 예시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셋이 이제 필요한데요. 요 아래쪽에 앱리스트 데이터셋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획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공유 폴더를 참조해 주시면 데이터 폴더에 요 앱리스트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어차피 다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데이터 폴더 자체를 그냥 통째로 다운로드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폴더의 다운로드를 하시게 되면 이 폴더가 data.zip이라고 하는 파일로 압축이 돼서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이게 엄청 크지는 않은데요. 한 100메가 정도 남짓 정도 되리라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다운로드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압축을 푼 다음에 실습 폴더에 그 내용을 데이터 폴더에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앱리스트라는 폴더가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폴더의 아래쪽에 앱리스트 폴더가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고 그 안에 보시면 이제 앱리스트 데이터와 관련된 이 파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잘 준비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제 응용 사례입니다. 손글씨 숫자 인식 응용 사례를 상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현재 준비해-드린 데이터를 이제 읽어-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파이썬의 표준 모듈인 이제 피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해-드린 데이터 폴더의 앱리스트 폴더에 여러 파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경로는 자동 완성의 대상입니다. 이건 이제 주피터의 기능인데요. 앱리스트 ndarray.pkl이라는 파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read binary를 명시해야 됩니다. 바이너리 파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파일 객체를 다음과 같이 이제 생성하고 그리고 나서 앱리스트 데이터는 pickle load 하고 파일 이런 식으로 해서 적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재가 되고 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거라서 그냥 이제 구조를 특정하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train images, train labels, test images, test labels의 구조로 제가 이제 저장을 해놨고 이 앱리스트 데이터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할당을 해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제대로 읽어졌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이제 형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train images의 shape과 test images의 shape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나와야 되겠죠. 즈. 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 데이터와 이제 레이블들이 서로 이제 개수가 맞아야 되니까 트레인 이미지즈의 이제 개수와 트레인 레이블즈의 개수가 맞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오타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테스트 이미지즈, 테스트 이제 레이블즈 이런 식으로 어설션을 이제 잘 통과한지 살펴보고 또한 이제 프린트문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이 트레인 이미지즈의 이 각각 이미지들의 S개는 다르겠지만 그 S개 이후에 나머지 것들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쉐입의 두 번째 값 이후가 서로 같은지를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의 값이 이제 서로 어, 이제 각각 같으면 이제 오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이제 올 없이 바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수행하면 데이터 적재가 제대로 돼서 어, 올바른 변수에다가 할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에 용이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게 그 S가 6만 개입니다. S 트레이닝. 그리고 훈련 데이터 S 테스트가 10,000개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미 그 제공하는 쪽에서 훈련 시험 데이터 분리가 수행이 된 상태로 제공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제공이 되면 고맙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제공이 안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까 초창기에 했던 것처럼 훈련 시험 데이터 분리를 수행해서 일반화 성능을 측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이렇게 분리가 된 상태라면 이거는 이제 궁극의 테스트로 활용을 하고 훈련 데이터로만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점을 이제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와 다른 점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각 표본을 텐서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텐서의 표현이 꼭 벡터라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나 이미지의 경우에는 벡터로 표현한 것이 바람직한가 좀 이제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현재는 이미지즈라고 이제 표현했고 그래서 28 by 28로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좀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PLT에서 임쇼라고 하는 API를 사용하겠습니다. Train Images의 첫 번째 표본을 선택을 해서 PLT show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나오는데 얘가 너무 저해상도라서 오히려 크게 보면 더 이제 좀 긴가민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크기가 이제 28 by 28이니까 이제 작게 좀 표현을 해주면 오히려 더 직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게 뭐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현재 데이터셋이 손글씨 숫자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거는 0부터 9까지의 아라비아 숫자들 중에서 5인 것 같죠? 그죠? 상당히 이제 자명하게도요. 실제 그런지 여부는 이제 PLT에서 타이틀이라고 하는 API를 통해서 정말 이제 레이블이 5인가 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train labels의 첫 번째 값을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달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정답이 5래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numpy 유니크를 통해서 train labels를 이제 살펴보면 0부터 9까지 십진법 숫자일 거고 그런 십진법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이 됐다라고 하는 점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명한 얘기지요. 근데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게 이제 아라비아 숫자죠. 근데 0부터 9까지인데 중국어로 표현하면 이, R, 쌍, 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훈련 데이터는 아라비아 숫자로 해놓고 테스트 데이터는 중국 표기로 하면은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는 너무나 이제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한 개만 보면 좀 섭섭하니까 여러 개를 이제 한꺼번에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이미지가 현재 흑백인 것 같죠? 컬러의 의미가 별로 없어서요. 그래서 이제 요 컬러를 이제 컬러 맵을 그레이로 이렇게 설정을 이제 하면 뭐 의미적으로 이제 반영이 됩니다. 이제 다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요 이미지를 여러 개를 좀 이제 그려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plt subplots 아까랑 요 s자가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영역의 크기를 뭐 2x5 이런 식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는 이제 두 개의 객체를 받아줘야 되는데요. 그림 틀하고 이제 영역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각각의 표본들을 이제 순환하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어떤 표본이 있고 거기에 이제 라벨이 있고 그리고 해당되는 이제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표본들은 train images에서 오고 라벨들은 train labels에서 오고 그래프는 영역들에서 이제 오는데 다만 이 영역이 2차원이기 때문에 폼에서 같이 순환을 하려면 순간적으로 1차원으로 좀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PLT를 쓰면 안 되고 이 각각의 그래프 객체에 대한 참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프의 임쇼하고 그래프의 타이틀 하는데 얘는 이제 셋 타이틀로 API가 좀 다릅니다. 애석하게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 train images 대신에 이제 표본으로 이제 하고요. train labels 대신에 라벨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PLT show의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거고, 일단 이렇게 해서 제대로 이제 표시가 되는지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수행된 것 같고요. 이거 이제 그 좌우로 밀착시키기 위해서 타이틀 레이아웃을 뭐 설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약간 번잡스러우니까 요 각 그래프에 그 Y축과 X축을 이제 없애버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냥 그림이니까요. 그러면 뭐 조금 더 깔끔하게 볼 수 있다. 뭐 이 정도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 알기 어려우니까 이제 한 10개의 영역을 2x5로 만들고 그 각 영역의 각각의 표본들을 다음과 같이 시각적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뭘까요? 이런 그 손글씨를 신경망이 인식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점이 우리의 다음 문제가 이제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인식하는 신경망을 우리가 구성하고 평가를 해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논의는 언제 해야 될까요? 내일 해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